오늘 속마음 라디오에 도착한 편지. 치매 시어머니를 홀로 8년을 돌보다 결국 쓰러진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꺼내놓는 그녀의 참담한 속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살의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려 펜을 든 이유는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예요. 저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해결책을 찾고 싶은데 가족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꼭 들어주시고 조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희 시어머니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신 베테랑 지점장이셨어요. 매사에 꼼꼼하고 냉철하셨죠.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고 집안 대소사를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에 그런 시어머니가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일마다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8년 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평생 통장 정리를 꼼꼼히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통장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 자신의 통장을 찾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늘 깔끔하게 차려입으시던 분이 옷을 뒤집어 입고도 모르시고 같은 옷을 며칠씩 입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오셔도 산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을 못 하셨어요.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우유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났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제 사온 거야? 어머님, 이거 지난달 영수증이에요. 네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은행에서 평생 일했는데 그 정도도 모르겠니? 시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본인의 실수를 지적하면 화를 내시거나 부인하셨죠. 가스레인지 불도 끄지 않고 나가시고 현관문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이런 변화들을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시어머니와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다 보니 그분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드심에 따른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 가셨다가 집을 못 찾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사신 동네인데 집을 못 찾으신다니. 그제서야 저는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병원이냐면서요. 하지만 통장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남편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받던 순간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내가 무슨 치매야?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가족회의를 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죠. 큰 시누이는 의사라서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게.
의사인 내가 모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 매일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안도했어요. 의사인 큰 시누이가 모시겠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고작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옳게. 미안해. 병원 일정이 너무 바빠서 수술 스케줄도 꽉 차 있고 당직도 있고 도저히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 단 3일 만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누이를 바라봤죠. 하지만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어머니 모실 방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애들 결혼 준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누이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전업주부의 아파트도 제일 넓은 우리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올케는 시간도 있고 집도 넓으니까 가장 적합할 것 같아. 그래. 여보, 당신이 해줘. 당신밖에 없어. 그때 제가 거절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조건이라도 달았어야 했을까요?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봐도 소용없지만 그때 저는 너무 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직 걸으실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 가끔은 예전처럼 꼼꼼하게 집안일을 챙기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실수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시겠다고 하셨다가 냄비만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지 않으신다거나 양말을 세탁기에 넣으셨다가 잊어버리고 그대로 두시는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괜찮아. 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처음 몇 주간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때 드셨어? 산책은 다녀오셨나? 이렇게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점차 회사 일이 바빠졌고 어머님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졌어요. 시누이들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없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처음엔 매일 전화하겠다던 큰 시누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시는데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시지? 옳게. 고생이 많네. 난 이번 주도 수술이 많아서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특히 저녁이 되면 불안해하시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죠.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에 가야 해. 옷장에 있는 내 옷도 다 가져가야 해. 한밤중에 짐을 싸시려 하는 어머님을 말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전화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잘 달래봐. 나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딸 서연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많이 힘들어했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시니 공부에도 지장이 있었겠죠. 하지만 착한 우리 딸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했죠. 엄마, 많이 힘들죠? 제가 졸업하고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린 딸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든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4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옷을 고르시는 것조차 어려워지셨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저를 부르시곤 했죠. 수진아, 이게 뭐니? 이게 내 옷이 맞나? 평생 단정하게 지내시던 분이 옷도 못 고르시게 되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매일 아침 옷을 골라드리고 입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골라드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던지기도 하셨어요. 큰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올케가 좀 더 신경 써줘. 난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어머니, 약은 제때 드시는 거지.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요즘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네. 어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힘들지? 시간 날 때 한 번 갈게. 시어머니는 화장실도 혼자 가시기 어려워지셨어요. 길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잦았거든요.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셨다가 또 2층으로 올라오시곤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야 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회사 일만 핑계대며 도움은커녕 말조차 걸지 않았어요. 퇴근해서 들어와도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시어머니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아침에 드신 약을 저녁에 또 달라고 하시고 식사하신 것도 기억 못 하셨습니다. 매 끼니를 드시고 돌아서자마자 밥 안 줘? 라고 물으시는 어머님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마음 놓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지겹도록 익숙해졌어요. 올케, 미안해. 이번 주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시간 되면 꼭 갈게.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 올케가 고생이 많네. 이런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도움은 없이 말로만 위로하는 시누이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로 가득 찼으니까요. 2년 전부터는 시어머니의 보행이 눈에 띄게 불안정해지셨어요. 처음에는 가끔 휘청거리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못 걸으십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드리는 것으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화장실 가시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제 손길이 필요해요. 밤낮으로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잠든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깊이 잠들었을 때 혼자 가시려다가 크게 넘어지실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일 이후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자야 합니다. 이때쯤부터인가 시누이들이 가끔 들르기 시작하긴 했어요. 하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속상하게 만들 뿐이에요. 올케, 어머니 기저귀는 제때 갈아드리는 거지.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 더 자주 체크해줘. 난 오늘도 수술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의사인 큰 시누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지적하기만 할 뿐, 정작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작은 시누이는 더 심했죠. 어머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올케 목욕은 제때 시켜드리는 거야? 아,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시어머니 목욕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맨몸으로 부축해서 씻기고 닦아드리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아예 체념한 듯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시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한 채 TV만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끔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짜증을 내죠.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일하고 온 사람한테 뭣도 시켜 먹으려 해. 스문의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시어머니는 밤낮 없이 저를 찾으시고 화장실도 수시로 가셔야 하고 식사 준비에 청소까지 제가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 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 몸이 굳어요. 하지만 가보면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힘없고 불안해 보여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의 두 다리이고 두 팔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저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지난달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저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고급 요양원들을 미리 알아보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요양원이라고? 당신 미쳤어? 우리 어머니를 그런데 보내자고? 남편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당신도 나이 들면 요양원에 보내달라는 거야? 자식들한테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는 거냐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당신은 매일 이렇게 사는 게 어머님한테 효도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신 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효도예요. 큰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더 가혹했죠. 옳게 우리 어머니를 남처럼 대하지 마. 요양원은 안 돼. 지금처럼만 해줘. 올케가 잘하고 있잖아.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케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어머니를 그런데 보내면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겠어. 더 힘내봐. 그들의 말에는 한결같이 체면과 자존심만 가득했어요. 정작 시어머니의 고통이나 제 희생은 안중에도 없었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그들이 오히려 저를 비정한 사람 취급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딸 서연이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그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엄마, 고모들은 왜 저러는 거예요? 할머니도 더 편하신 거 아니에요? 요양원, 그곳은 시어머니도 저도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가족들은 그걸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체면, 겉모습뿐이었나 봅니다. 지금도 밤마다 울부짖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해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막은 우리가 정말 효도하는 게 맞는 걸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저귀로 통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8단계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시계에 맞춰져 있어요. 새벽 4시, 어김없이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이미 기저귀는 흠뻑 젖어 있어요. 서둘러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남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제는 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기저귀를 갈고 나면 어느새 5시. 잠깐이라도 더 눈을 붙이고 싶지만 곧 아침 준비를 해야 해요. 6시부터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드셔야 해서 따로 조리해야 해요. 죽을 끓이면서 동시에 남편 아침도 준비하죠. 7시. 남편은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출근합니다.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요. 아침 식사는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제가 한술 한술 떠먹여 드려야 하거든요. 중간중간 살에 들리시면 등도 두드려 드리고 입가도 닦아 드려야 합니다.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안 먹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어요. 식사가 끝나면 바로 약 드실 시간이니까요. 약을 거부하실 때면
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낮 시간에는 두세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체위를 바꿔드리는 일의 연속이에요. 오래 같은 자세로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길까봐 자주 자세를 바꿔드려야 하거든요. 그 사이사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밤이 더 힘들어요. 해가 지면 시어머니의 불안감이 심해지시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내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거짓말.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넌 누구야? 내 집에 보내주세요. 사람 살려.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한밤중에도 서너 번은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배변 활동도 전혀 가누지 못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잠든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피곤해서 눈앞이 흐릿해질 때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봐 한시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더 마음이 아파요. 다른 집들은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데 우리 집은 그저 쓸쓸하기만 합니다. 시누이들은 당연히 자기네 시댁에 가고 저희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설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부터 챙깁니다.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깨끗이 씻겨드리고 명절이라고 고운 한복도 입혀드렸죠. 남편은 TV만 보고 있고 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평소나 명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시누이들은 오후에 잠깐 들러요. 자기네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식사까지 다 마친 다음에야 얼굴을 비추죠. 큰 시누이는 병원 일정 핑계로, 작은 시누이는 시댁 며느리 역할이 바빴다며 늦게 오지만 사실 오기 싫어서 질질 끄는 거겠죠. 어머, 이 냄새는 뭐야? 옳게 환기 좀 시켜야겠다. 시어머니의 배변 냄새를 못 참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코를 찡그리더니 소파에 앉아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려요. 작은 시누이도 비슷했죠. 어머니는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 옳게 혼자 너무 힘들겠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누워 계신 시어머니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요. 차 한 잔 마시자마자 둘 다 서둘러 일어나더니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며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내미셨어요. 미영아, 혜경아, 우리 딸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도망가듯 떠나는 걸 시어머니는 다 아시니까요. 이런 명절이 두려워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서글퍼지거든요. 시누이들의 형식적인 방문은 저희 모자란 일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들이 떠난 후의 적막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제 딸 서연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한다고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해요. 지난 주말에는 제가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걸 보더니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대체 왜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는 이제 아버지를 마주하기도 힘들어해요.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따지듯 말했다고 해요. 아빠, 엄마한테만 이러세요? 고모들은 연락 한 번 없고, 할머니는 엄마 혼자 돌보시고, 아빠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왜 엄마한테만 다 떠맡기세요? 남편은 그저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서연이의 말을 무시해버렸대요. 그 뒤로 서연이는 아버지와 말도 섞지 않으려 해요.
얼마 전에는 서연이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고모들이랑 마주치기도 싫어요. 설날에 와서 1시간도 안 있다가 가면서 올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어요. 24살 딸아이가 이런 걸 다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게 엄마로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요양원은 안 돼요. 그게 할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서연이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도 시누이들도 완강히 반대하는 걸요. 요즘은 서연이가 대학원 근처로 이사 가자고 해요. 자기가 방 알아봐 준다면서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고 저랑 새 출발을 하자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서연이가 안쓰러워요. 24살 꽃다운 나이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애도 해야 할 나이에 엄마 걱정에 매일 눈물 찢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가끔은 서연이의 말처럼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제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시어머니께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들인 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죽을 끓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냄비를 놓을 새도 없이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계셨거든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셨나 봐요. 혼자서 일어나시려다가 중심을 잃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은 채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왜 혼자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신 어머님이 제 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지셨고 저는 반사적으로 어머님을 붙잡았죠. 그 순간 쓱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절로 비명이 나왔지만 시어머니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허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전화기를 더듬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허리가. 어머님은 어떡하지?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알았어. 내가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 볼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얼마나 짜증이 묻어 있었는지.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말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엔 온통 시어머니 걱정뿐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저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에도 계속 중얼거렸죠. 시어머님 기저귀, 점심 식사, 약, 구급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대로 제가 쓰러지면 시어머니는 누가 돌보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돌봐드렸는데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쓰러져도 시누이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를 대겠죠. 남편은 또 짜증을 내겠죠. 결국 아무도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MRI 촬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다고 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래요. 환자분, 이대로 두시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3개월이라니. 시어머님은 누가 돌보나요? 아픈 것보다 그게 더 큰 걱정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와서도 짜증만 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이제 어머니는 누가 보라고? 제 상태는 안중에도 없이 시어머니 걱정뿐이었죠. 아니,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진 걸 짜증내는 거였을까요? 큰 시누이는 전화로 한마디를 하더군요. 옳게 많이 아파.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수술은 좀 미뤄야 하는 거 아닐까. 난 지금 학회라 가보기 힘들 것 같아. 작은 시누이도 비슷했어요. 옳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나도 바빠서 그런데 어머니는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좀 미룰 수 없냐는 제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환자분, 이대로 가시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하시고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반신 마비,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저 자신도 돌볼 수 없게 되겠죠. 남편은 퇴근 후에 잠깐 들러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당신이 아프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이게 뭐야? 진통제 맞고 어서 집으로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8년 동안 제가 해온 희생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나 봐요. 남편에게는, 시누이들에게는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돌보는 도구일 뿐인가 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돌아봅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것도 몰랐고요. 8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네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용실 가는 것도, 심지어 아픈 척 하는 것조차 저에겐 사치였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놓아주시며 물으시더군요. 어머니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족들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위로의 말, 낯선 간호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린다는 게 서글프네요. 창밖은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께서 불안해하실 텐데 기저귀는 누가 갈아드리고 계실까?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실까?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도우미 아줌마 불렀으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빨리 나와서 들어와. 딸 서연이가 병원에 다녀갔어요. 제 손을 잡고 계속 울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 이제는 엄마 자신을 좀 봐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에게 씌워진 굴레가 이제는 제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네요. 불편한 병원 침대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일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병실의 새벽이 참 조용하네요. 이런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효도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효도일까요? 시어머니도, 저도 이렇게 고통받는 게 진정한 효도일까요? 시어머니는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평생 꼼꼼하고 단정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제는 기저귀를 차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게 과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가끔 시어머님의 눈빛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당신도 이런 삶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걸. 남편은 내가 나중에 늙으면 너도 요양원에 보내달라는 거냐며 화를 내지만 그게 정말 문제의 핵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한 곳에 모시는 게 정말 불효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시게 하는 게 더 큰 불효는 아닐까요? 시누이들은 체면과 도리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죠. 이런 이중성이 과연 옳은 걸까요? 우리 사회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들에게요.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서로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시어머니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고 저희 가족도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옆 병실에 젊은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려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24시간 케어하는 곳, 그게 바로 요양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네요. 새벽빛이 조금씩 비춰들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효도는 결국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게 꼭 며느리의 헌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게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제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내일 아침 첫 수술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시어머니 걱정뿐이에요.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마지막 링거액을 꽂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이제 좀 쉬세요. 수술 잘 받으시려면 마음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집에 계신 시어머님은 지금 어떠실까? 도우미 아줌마가 과연 시어머님의 습관을 다 알고 계실까? 기저귀는 제때 갈아드리고 계실까? 약은 잘 드시게 해드릴까? 서연이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며칠 휴가 냈어요.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내일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병원으로 갈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언이나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전문적인 간호사들이 계시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도 받으실 수 있고 같은 연세의 어르신들과 말씀도 나누실 수 있는 곳, 그게 정말 시어머니를 버리는 일일까요? 부디 여러분의 댓글로 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수술이 끝난 후 여러분의 댓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남편에게도, 시누이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밤이 깊어가네요.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